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안공무원학원에서 컴퓨터 일반 강의하고 있는 이성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지안에듀 계리직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 순서는요, 지금 현재 2시가 조금 지났는데 2시부터 All About 2021 계리직에서 2021년도에 치러질 계리직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시 10분 정도에서부터는 저희 지안공무원학원 계리직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 20분부터는 컴퓨터 일반,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우편 및 금융상식에 대한 학습 전략,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종료 이후에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가려운 부분이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듣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 설명드릴 겁니다. 앞에 오프라인 참석하시는 분 전원들 모두에게 달달로트 저희 3종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받아보셨죠, 그렇죠? 만약에 없다, 한 권이 부족하다,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게 되면 실강은 10% 할인한 금액으로, 그 다음에 패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로 10% 할인, 그리고 계리직 필수 이론서 연간반 결제하시게 되면 필수 이론서도 이렇게 드린다라는 혜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회 말미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런 먹거리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상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추첨 한번 좋은 꿈 꾸셨나요? 좋은 꿈 꾸셨으면 아마 당첨되실 거예요. 네. 자, 합격자 3명 중 1명은 저희와 함께 공부한 지안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배출이 됐었다. 계리직 수험생이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준은 2019년도 합격생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격된 분들의 그 명단을 봤을 때 전체 채용 인원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해당하더라라고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안을 선택하면 합격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1년 안에, 즉 단기간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다양한 서비스 다 제공해드리고 있는 학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안공무원학원의 연역인데요. 연역을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건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2003년부터 있었던 학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계리직 시험이 언제부터 있었죠? 2008년부터 있었죠. 그래서 2008년부터 이런 계리직 수험 자료라든지 문제라든지 기타 관련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게 많은 학습 자료, 동영상 이런 것들 다 제공해드리는 학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안공무원학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얘기 다 듣고 저희가 그대로 여러분들께 서비스 해드리고 그러고 있는 학원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All About 2021년 계리직에서 우리가 한번 계리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리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리직 합격하시면 9급 공무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리직이라는 거는 사실 우체국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창구 앞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우편 업무 그리고 금융 업무를 모두 맡아서 하시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은행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계리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계리직은 9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복지 혜택이 공무원 9급과 동일하냐? 네, 동일합니다. 모든 복지 혜택이라든지 뭐 연차라든지 뭐 추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9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책정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근무할 수 있는 직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계리직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봤더니, 일단은 첫째로 다른 직렬에 비해서 준비 기간이 짧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밑에 나와 있지만 한국사, 우편금융상식, 컴퓨터 일반 이렇게 세 가지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다라는 거고, 대부분 이제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는 과목도 보고 국어라는 과목도 보기 때문에 사실 그 영어, 국어라는 과목이 단기간에 어떤 고득점을 받기 참 어려운 과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습량 그리고 오랜 학습 기간이 필요한데, 계리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목수가 적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지금 막 들어오신 분 거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셔야 돼가지고요. 거기 앉으시면 안 되고 이쪽 앞쪽으로 오시겠어요? 오신 분은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과 복지제도가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연차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합격한 그 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야근도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야근 횟수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워라밸이 철저히 지켜지는 직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력, 전공, 경력,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대학교 졸업해야지 응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연령에 제한을 둬서 몇 세 이상은 응시 금지 이런 것도 아니고요. 누구든지 다 시험 보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같이 시험 보고 합격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이제 계리직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여가 시간을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계리직을 준비하게 되고 하는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리직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계속 계리직 수업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준비하시기 전에 질문, 궁금하셨던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로 계리직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우편 업무 하는 거 알겠어요. 금융 업무 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너무 두루뭉실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뭔지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편 파트 업무, 금융 파트 업무 혹은 우편 플러스 금융 파트 업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합격한 친구 중에서 지금 현재 2년 전에 합격을 했는데도 아직 금융 코드가 없이 우편 업무만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사 첫날부터 금융 업무를 배워서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혹은 이 두 가지 업무를 다 동시에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단체, 하나의 어떤 건물 안에서 혹은 하나의 어떤 좁은 조직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한다라고 세분화시켜서 이 일만 무조건 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다 우정청이 있고, 전국이 아니죠. 구마다 또 다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정청에서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우정청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인원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보험 판매해야 하나요? 실적 압박 있나요? 막 이런 거. 카드 계속 만들어야 되나요?
치아보험 계속 내가 팔아야 하나요? 안 팔면은 막 위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그 합격생들하고도 계속 연락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이 실적 압박 받는다는 학생 단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어느 좀 제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일부 어떤 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실적 압박이 없어요. 단 이런 건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오히려 타은행보다 적어요. 타은행은 실적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적금 만들어 와라, 카드 팔아라, 뭐 해와라, 엄청 압박이 심한데 이런 것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라밸도 다 지켜지고요. 연차, 휴직 자유롭고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가장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게 계리원이에요. 계리직이 가장 많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의 조직에서 가장 많은 그 근무 형태를 하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노조에서 그 조직을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실적으로 맨날 그 노조 협의문 이런 거 나오면서 노조에서 협의한 사항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가장 많이 거기서 항상 써 있는 얘기가 부족한 계리원 충원 이 말을 계속 씁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이제 계리원들이 우리 인원수 계속 부족하다 뽑아달라 이런 요청이 계속 먹히고 있고 그들의 힘이 작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노조에서 계속적으로 개선해주고 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았는지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매우 좋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30대하고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30 초반부터 40대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비중이 제일 높아요. 다른 직렬 같은 경우에는 20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30, 40대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과 같이 시험 보고 거기서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선발이 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그 분들이 어느 연령대인지 생각을 하시면 조금 그래도 나랑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이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표 및 금융상식은 언제부터 공부 시작해야 하나요? 채용 공고가 났으니까 이제 채용 공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2021년 시험이 있나요? 시험은 언제 보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사전 질문을 했는데도 아직 사전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받았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아직 공고문을 확인을 못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보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2021년 시험 치른다고 공고 났고요. 예비 공고가 났죠. 시험은 언제 보나요? 라는 건데요. 제가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고일은 2021년 1월 초입니다. 1월 초에 이때 뭐를 하냐면요. 이제 공고일이라고 나왔죠. 지금 상태는 뭐를 한 거예요? 예비 공고를 한 거예요. 이 예비 공고가 뜻하는 거는 뭐냐면 시험을 보겠다, 보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는데 뭐 예비 공고를 낼 필요는 없겠지만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제 공고를 낸 거고 이때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각 우정청별로 채용 인원, 채용 규모, 정확한 채용 일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서울에서 시험을 보실지, 경인에서 시험을 보실지, 부산, 뭐 충청도, 뭐 제주도 시험을 보실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 그 지역의 채용 인원 규모를 이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그냥 한 번의 공고가 하나의 문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각 지방 우정청별로 따로따로 공고문이 올라옵니다. 한 8, 9개가 쭉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서는 몇 명을 뽑는지 확인하시고 응시를 하시면 되겠죠. 필기시험일은 2021년 3월 중, 그래서 3월에 시험을 보겠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3월 중순쯤에 시험을 보겠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뭐 그 다음에 6월, 합격자는 6월 중 해서 이렇게 일정이 공지가 됐다, 공고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셔서 내년 3월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계리직의 장점하고 그리고 계리직을 왜 그 계리직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리직을 준비하면서 어려워하는 점, 힘들어하는 점, 이런 점을 몇 가지 짚어볼 겁니다. 비전공자가 배우기 힘든 컴퓨터 일반. 제가 컴퓨터 일반 수업을 하고 있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3글자, 외계어. 이거 외계어인가요? 못 알아듣겠는데요. 한국말인데 참 듣기 어려운데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공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다 똑같은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접해보지 못한 거니까. 만약 반대로 생각해보죠. 저는 이제 컴퓨터 일반 책에 있는 컴퓨터 일반의 내용이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화학책을 보고서 그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해봐요. 화학책을. 이거 뭐지? 외계어인가? 왜 그럴까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그렇죠? 제가 법대 수업을 들어봐봐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지? 한국말이긴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생각하고 그거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알아감으로써 얘네들이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컴퓨터 일반이 나중에는 재밌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재밌는 과목이에요. 컴퓨터 일반. 사랑으로 다뤄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한국사예요. 한국사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를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는 대부분 고득점을 받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기초 영어 2문제, 상용 한자 2문제 해서 이것도 틈틈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볼 수 있는 공무원 시험, 소위 얘기하는 뭐 전산직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정도 수준의 문제 출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낮은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다. 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일하고 이렇게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점까지 해서 계리직 준비에 어려운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줄 어떤 조력자가 있어야 해요. 조력자.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독학은 되나요? 책 사다 놓고도 독학 되나요? 네.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독학 안 되는데요?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독학하셔도 돼요. 책 사다 놓으시고 책 가지고서 공부하셔가지고 독학하셔도 됩니다.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내가 올바른 방법대로 올바른 길로 공부하고 있는지 누구도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력자가 이제
저희 학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두 가지 숫자를 써왔습니다. 딱 봐도 경쟁률 숫자죠, 그렇죠? 딱 봐도 경쟁률 숫자인데 268.7대 1, 39.2대 1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그렇죠? 2019년도 계리직 부산, 울산, 경남의 경쟁률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데가 계리직 제주 경쟁률이었어요. 그래서 39.2대 1, 이게 낮은 경쟁률이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이었다 말씀드리고, 그래도 채용 규모나 지원 인원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희는, 서울은 약 80대 1, 경희는 한 70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0대 1, 70대 1이면은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드려 볼게요. 70대 1이라고 하는 거는 70명 중에서 한 명이 합격하는 시험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클래스에 한 25명에 3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반밖에 안 옵니다. 반밖에 안 와요. 그러면은 그냥 응시는 했대, 공부는 거의 하지 않은 분들이 어차피 가도 못 풀 건데 뭐하러 가,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귀찮고 안 갈래, 안 오시는 분들, 그게 반이에요. 그러나 30명이라고 하면 15명 남겠죠, 한 반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또 반이 그냥 요번 연도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해봐야지, 혹은 다음 시험 준비해야지 라는 마인드를 갖고 오신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다 꽈락나요. 꽈락이라고 하면 40점 이하로 점수가 내려가요. 그럼 또 반이 줄죠, 그렇죠? 그러면은 약 한 80대 1에서 반의 반이면 한 20대 1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고 열심히 했다 라고 하는 체감상 느낄 수 있는 경쟁률은 저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얘기.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률을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경쟁률이라는 걸 그냥 숫자에 불과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마인드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힘든 계리직은 정말 좋은 조력자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잔소리 해주고 알려주고 같이 해보자 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단연의 노하우가 있는 이러한 곳에서 수업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격이 쉽고 빠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은 지안공무원학원에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컴퓨터 일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단연의 노하우, 그리고 자세한 설명, 이해 위주 수업. 저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뭐를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덜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요. 근데 그냥 저 암기 잘하는데요, 암기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의 뇌는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머리 안에 들어갈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옛날 거는 버려지기 마련이에요.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양을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암기를 하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매일 고민하고 이렇게 2회 위주의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다양한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 한자, 기초 영어 특강과 한자 수업도 진행을 해드리고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여러분들 효율적인 학습 방법, 고득점 받기 위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일반은 제가 수업을 하고요. 화면이 좀 흐리네요, 그렇죠? 사진은 그대로 잘 나오는 걸 가지고 왔는데 얼굴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컴퓨터 일반 제가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 및 금융상식은 최인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세요. 임찬호 선생님 그리고 김준호 선생님 두 분이 수업을 하실 거고요. 잠시 후에는 여기 김준호 선생님도 나오셔서 한국사 학습 전략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최인태 선생님이 나오셔서 우편 및 금융상식에 대한 학습 전략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상용한자와 기초영어는 상용한자는 국어 선생님, 저희 공무원 국어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고 영어 선생님이 기초영어, 그래서 특강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강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1년 계리직 공무원 합격 교육과정 첫 번째로는 이론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론서를 가지고 이론을 한번 쭉 훑어보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여기서 나오는 기출문제는 계리직 기출문제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계리직 기출문제 해봤자 몇 문제 돼요? 2008년, 10년, 12년, 14년, 16년, 18년, 19년. 그래서 7번이네요. 그럼 140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거 풀고서는 절대로 대비 안 돼요. 그럼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출문제집 컴퓨터 일반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한 1100문제 정도 들어있습니다. 기출문제만. 그래서 그거 다 풀어보시면서 배운 이론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공부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문제. 시험에 어떤 것이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만들어진 예상문제. 요 예상문제 그리고 이후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요 3번하고 요 4번은 저희가 외부로 교재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 저희 수업,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그 문제를 제공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못 풀어본 그런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보고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기출문제는 공개된 문제예요. 그냥 인터넷에 치면은 다 나오는 공개된 문제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인터넷에 쳐도 안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어디도 올라가 있지 않은 제가 만든 그리고 저희 지안에대해서 만든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 쪽집게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시험 보기 한 열흘쯤 전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안 하셨으면 반드시 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해가지고 약 한 토픽을 한 50개 정도의 토픽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시험 문제는 한 14문제, 15문제 나와요. 그 안에서. 근데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로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계리직 연관관리반 수강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혜택들입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설명회 참석하신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이 계리직 수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계리직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계리직 전문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 직렬과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계리직만 위한 그런 교육과정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서 무료 제공 그리고 실제로 와가지고 저희하고 오프라인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계속 학습량을 체크를 합니다. 매일매일. 뭐 얼마큼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체크를 해주셔서 동기부여도 될 거라고 봅니다. 모든 모의고사와 모든 특강들, 즉 지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린다는 점이 마지막으로 지안 연간반에 여러분들이 지안 연간반을 수강함으로써 하실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인상적이었던 학생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학생 2018년도에 경인우정청 수석합격자인데 이 학생이 남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는 30,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신뢰가 돼서 나이는 잘 안 물어보는데 나이는 한 초반, 30 초반 정도 된 걸로 전 기억해요. 이 친구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졸이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던 친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다른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리직을 준비를 한 건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아침에 학원이 문 열면 나와서 공부하다가 그리고 끝날 때 같이 끝나서 가고 뭐 이런 친구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60문제 중에서 2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2문제 틀려가지고 평균이 96.66이었나 97.66이었나 어찌됐든 90점 후반대 이렇게 맞아서 수석을 했어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친구가 수석인지 어떻게 알아요? 점수 다 공개되는 거 아닌데. 근데 저 친구가 합격하고 나서 모임을 갔는데 그 뭐라고 했죠? 예비 소집 같은 걸 갔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라고 시키더래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저분이 수석 합격자라고 얘기해서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빡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재밌어져요. 이 친구랑 같이 준비를 하던 여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두 분이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2018년도에 수업을 듣죠.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스터디도 하고 둘이 굉장히 같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남학생은 수석으로 붙었는데 이 여학생은 OMR 카드를 떨렸는지 OMR 카드를 잘 작성을 못해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2019년에는 다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똑같은 경인청으로 합격을 하고 둘이 정이 이렇게 공부하다 쌓였나 봐요. 2000년 초반에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에 화환도 보내주고 신혼살림에 신혼선물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던 아주 기억나는 2명의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나는 합격생은 50세 여자분 합격생인데 이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떨어졌고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성적은 괜찮았어요. 성적은 괜찮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 못 봤나 봐요. 그리고 45세 남성분 합격자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준비하셔가지고 최종 합격까지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50세 합격자 여자분은 나이 때문에 떨어진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여러분들 나이는 절대 모릅니다. 학교도 모르고요. 가족관계도 모르고요. 주소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 면접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아서 면접에 떨어질지 걱정입니다.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나이 모르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리직 전용 그 오프라인 강의실을 두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해주는 학원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학원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합격하시는 데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어서 과목별 학습 전략을 여러분들께 선생님들이 소개해 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 일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나왔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 학습 전략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으시죠, 그렇죠? 뭐 궁금한 것도 여러분들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출 분석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각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됐는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골고루 나옵니다. 어느 한 군데에 치중되지 않습니다. 조금 보면은 특이한 경우, 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구조에서 7문제가 나왔다. 좀 특이한 경우고, 이게 만약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됐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언어론, 그래서 C 언어, 자바, 그 다음에 컴파일러 관련해서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출제가 된다는 건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 빵 문제라고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은 10% 미만이에요. 2문제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많은 비율로 높아집니다. 즉, 2문제 이상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걸로 봤을 때 프로그램 언어는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 프로그램 언어, C 언어, 자바 여러분들 뭐 개발자 될 정도로 뭐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딱 시험 보실 정도만 거기까지만 딱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문제풀이 딱 들어가면 제 수업 열심히 듣고 하신 분들이 C 언어, 자바 틀렸습니다 하는 분 거의 없어요. 다 맞춥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컴퓨터 일반 저하고 함께하면 쉽게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심화 처음에 기초 입문, 기본 개념, 심화 내용들, 특강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에 예상문제, 동형모의고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2문제는 컴퓨터 일반 제 수업 듣는 분들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 들으셔야지 아마 풀 수 있고, 이 자료가 그럼 외부로 돌면 어떡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 지켜주셔야 해요. 수업을 들으시면. 이건 내 경쟁자가 보지 말아야 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컴퓨터를 공부할 때 노하우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전산 영어에 친숙해져야 됩니다. 영어가 어려운데 영어만 봐도 울렁증 나오고 졸린데 어떻게 영어하고 친숙해집니까? 영어란 녀석하고 저는 절대로 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딱 단어 보시면 단어가 어렵나요? 여기 있는 단어가?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죠? 보세요. 요거 모두 못 읽으시는 분,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first, in이라는 뜻 모르시는 분, in, first, out. 너무 쉽죠? 그렇죠? 근데 얘를 딱 가려놓고 FI, FO가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은 잘 몰라요. 지금 딱 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first in, first out만 요것만 해석을 하면 이 FI, FO가 뭔지 그 정의가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콩글리시. first 먼저 in 들어가고 first 먼저 out 나온다.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 끝. 아시겠죠? 그래서 USB가 있습니다. USB에 어떤 정의를 내려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USB가 뭐예요? USB가 뭐죠? 메모리. USB 물어보면 다들 다 공감하시죠?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죠? USB가 뭐죠? 하면 메모리. 혹은 충전하는 거. 그죠? USB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이제 우리가 배울 때 보면은 뒤에 있는 저는 영어를 읽어드리고 영어를 설명해요. 단어 끽해봤자 한 컴퓨터 일반에 나오는 그 전산 영어 단어 끽해봤자 한 30개밖에 안 돼요. 그것만 보시면은 그 정의가 다 해설되는데, 그럼 USB가 뭐냐면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게 범용이라는 뜻이에요. 범용. 범용이라는 게 범자가 넓을 범에 용자가 사용할 용자 해가지고 넓게 사용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뒤에 있는 이 시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직렬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건전지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하고 이런 거 다 실습해 보셨죠? 그렇죠? 그때 병렬이란 얘기, 직렬이란 얘기예요. 직렬이란 얘기.
버스라고 하는 건 데이터 통로예요. 즉 A라는 장치에서 B라는 장치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예요. 통로. 선.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이에요. 선. 그러면 말을 합치면 USB에 정리가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렬 데이터 통로다. 이게 USB예요. 그러면은 이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USB는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USB는 직렬 방식으로 통신한다. 맞는 말이죠. 다 이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만 딱 여러분들이 딱 짚어주시고 그 개념만 딱 확인하시면 굉장히 암기할 내용도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지고 그리고 많이 들려요. 단어들이 많이 보이고 책도 잘 읽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계획에 의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합격자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을 때 모든 합격자분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계획표를 만들고 계획표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 수험생활은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제가 앞전에 얘기했죠. 경쟁률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시험 문제가 유독 어려웠던 2019년도를 제외하고서요. 여러분들 대부분 합격 점수는 80점에서 85점 사이에서 이루어졌어요. 85점 조금 넘었던 경우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는 경쟁률 뭐 몇백 대 1을 뚫는 게 나의 목표다 라고 세우실 게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나의 목표는 뭐다? 평균 85점이다. 남하고 뭐하러 경쟁해? 이미 답은 나왔는데 옆에 친구가 공부하는 거 봐가지고 저 친구 잘하네. 거기에 멘탈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열심히 하고 공부해가지고 나와 싸움해서 나는 이 점수를 맞아야 되겠다.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만. 그게 멘탈을 잡는 방법이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철저한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목표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는데 목표가 없어요. 꼭대기가 어딘지 몰라. 그리고 등산을 하면 금방 지쳐요. 금방 힘들고. 그렇죠? 하지만 목표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저기만 올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짧은 단위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 1시간 정도 혹은 2시간 정도 별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계속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 너무 큰 계획, 이루지 못할 계획 이런 건 세우지 않는 게 좋겠죠. 여기서 큰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1월 달에는 컴퓨터 일반을 수업을 한 번 듣겠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계획이라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계획이에요. 내가 당장 오늘, 내일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합격한 친구의 하루 일주일 일과표예요. 그러니까 1시간별로, 작게는 30분별로, 뭐 길게는 1~2시간별로 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쭉 이렇게 써놨어요. 시간표로. 그리고 요 생활대로 움직이고 이 생활대로 움직였는지 움직이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서 내가 반성도 하고 이 생활대로 120% 달성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수험생활을 한 겁니다. 이런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거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이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도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된 게 다이어리를 만들어 놓고 학습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으로 체계화하고 기출문제로 완성하고 예상문제로 실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 체계화, 이론으로 여러분들 학습할 내용 체계화해서 시작하시고요. 그
그 다음에 그 체계화된 내용으로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로만 끝나느냐?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했으면 예상문제까지 풀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출문제 여러분들 풀어봤다고 해서 그 기출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0.0001%예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같은 유형의 문제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보시고 예상문제도 풀어보시고 들어가셔야 시험 문장에 들어가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컴퓨터 일반 저하고 함께 수업하면은 정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 분석. 이미 저는 몇천 문제를 컴퓨터 일반 몇천 문제를 다 풀어봤고 몇 번씩 풀어봤고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내용이 다 문제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하면서 여기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기선 저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 설명드리면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 예상문제, 동형 모의고사 문제까지 굉장히 많은 풍부한 문제로 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메꿔줄 수 있게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전부 특강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해드리고요. 질문 답변도 저는 홈페이지나 카페 그리고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바로바로 질문 답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아마 컴퓨터 일반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발목 잡지는 않게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9년 합격생이 컴퓨터 일반 학습 방법을 써놓은 겁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합격생이 이 들려주는 학습 방법이 좋겠죠. 그렇죠? 외계어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커밋 과목은 독학하기 힘들고 본인에게 맞는 강사님을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초보였던 저는 좀 더 쉽게 가르쳐주는 강사님을 찾았고 처음에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기초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기초를 잡는데 굉장히 좋게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안학원에서 자랑하는 게 지안 컴퓨터 일반 이론서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자타공인 정말 독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잘 돼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강이라든지 요약 노트,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 친구는 이제 저희 그 예상 문제에서는 제가 난이도를 조금 높여갖고 가지고 옵니다. 예상 문제는. 왜냐면 너무 쉬운 걸로만 가르쳐 드리면 실제로 시험장 가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려운 문제로 트레이닝이 돼 있으셔야 시험장 가서 당황하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시크릿 문제, 어려운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강생들 보시면은 제가 채점해서 뒤에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1등부터 몇 등까지 쭉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점수가 어느 뒤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한 번에 그냥 동영상만 씩 진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런 강사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수업하는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안의 교육과정을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마이클 조단이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이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 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실패라는 거는 무언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게 있는 거고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로 저희 컴퓨터 일반 학습 방법은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김준호 선생님 나오셔서 한국사 학습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반갑습니다. 단단옥사의 김준호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진행하시고 여러분 또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원래 좀 강의도 그렇고 OT도 그렇고 좀 심플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이제 가볍게 진행을 할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았어요? 4개월 남았죠. 근데 아마 시험을 갖다 3월 중순쯤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4개월 플러스 한 절반, 4개월 반 정도가 남았어요. 4개월 반 시험 딱 남았다 들었을 때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이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아있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4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있죠. 4개월 반 만에 노베이스에서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노베이스에서 4개월 반 만에 이제 우리 합격을 하려면 있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고 있죠. 두 번째는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방금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당연한 얘기들을 갖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열심히에 대해서 열심히란 단어는 되게 상대적인 단어예요. 공무원 공부에서 열심히란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우리 평가해 보도록 하죠. 예전에 이제 합격생 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4개월 만에 합격한 합격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합격생 얘기를, 합격 수기를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있죠. 40대 주부세요. 거의 이제 40대 중반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이면 이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하는 시기. 실제로는 시작이 아니라 거의 가물가물해진 시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분이 또 전업주부세요. 완전히 이제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가사일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아기도 여러 개예요. 아기는 여러 개가 아니죠. 어쨌든 온갖 악조건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4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 후기를 처음 딱 보고 느꼈던 게 아니 어떻게 합격을 하셨지 이랬는데 그 다음 주를 보고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에 15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까 이분은 이제 합격할 만한 분이시구나. 합격하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공무원 시험에서 열심히의 기준이 이 정도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한 분이세요. 실제로 이제 이 15시간까지 공부를 하기는 거의 진짜 독하고 체력 좋고 이런 사람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국립묘지에 모셔야 되는 훌륭한 분들이시고 있죠. 일반인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못해요. 저도 이제 공무원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9급을 합격할 때까지 1년 1개월, 13개월이 걸렸고 그 다음에 7급 합격하는데 1년 3개월, 15개월 정도가 이제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제가 평균적으로 공부를 했던 시간이 있죠. 하루에 10시간 정도였어요. 10시간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변명을 하자면 그때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을 때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나마 노력해가지고 딴짓 안 하고 이제 뭐 밥 먹고 이런 거 빼고 공부만 했을 때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제 주변에는 이제 저보다 더 열심히 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공부하고 더 빨리 합격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적어도 이제 공무원 시험을 단기간에 합격을 하려면 있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뭐 다른 일을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10시간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4개월 동안 이제 공부에 올인을 한다면 적어도 10시간 이상, 그리고 이제 한 12시간 정도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적어도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열심이라는 조건은 충족을 갖다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제 10시간이라고 했죠. 10시간, 12시간이라고 했어요. 10시간, 12시간, 10시간이라고 해요. 10시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4.5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우리한테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까요? 몇 시간이나 주어질 것 같아요?
곱하기를 잘해야 되죠.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미리 집에서 계산을 해서 왔습니다. 1350시간이 주어져요. 1350시간 하니까 작은 시간 아니란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1350시간이면 그리고 여러분이 한 11시간이라든지 요 정도까지 해버리면 1500시간까지 채울 수 있어요. 1500시간이면 충분히 계리직 있지 않습니까? 합격권까지 끌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열심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올바르게 어떤 게 이제 올바른 공부인지 한번 또 이제 같이 고민해 보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루 10시간, 11시간씩 공부했을 때 1500시간이라는 공부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갖다가 1500시간이 아니라 3000시간, 6000시간, 8000시간으로 공부를 해도 있죠. 합격을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합격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합격권까지도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왜 그러냐면 공부를 엉뚱한 걸 했어요. 엉뚱한 걸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공부하거나 그러면 이제 혹은 이제 시간 조절을 갖다 잘 못하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합격을 갖다 잘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갖다가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있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공부하지 말고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의 방향성을 잘 잡기 위해서 첫 번째 뭐를 잘해야 되냐면 기출을 봐야 돼요. 기출이란 게 실제로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이 기출이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출은 있죠. 그 과목 교수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추리고 골라가지고 기출 문제화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기출들이 지금 우금은 좀 예외예요. 우금은 다른 과목에 다른 공무원 시험에 우금이랑 시험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커밀이라든지 국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무원 기출 문제에서 커밀과 국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누적이 돼 있어요. 그 문제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간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고 빠른 시간에 이제 합격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지 않습니까?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갖다 저한테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보라고 하면 무조건 있지 않습니까? 기출 문제집을 한 권 구입을 해요. 어떤 기출 문제집을 구입을 하냐면 있죠. 주제별로 파트별로 정리되어 있는 누적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을 갖다가 구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기본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저는 그 기출 문제집을 갖다 본 다음에 기본 강의를 갖다 들어요.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기출 문제집 보면 이해가 됩니까? 전혀 안 돼요. 근데 한국말이니까 적어도 단어 정도는 알죠.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선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이라도 줘요. 아주 빠른 속도로 한번 스킵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수업 시간에 이제 강사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시험에 나온지가 이제 캐치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의 방향성을 잘 잡고 공부를 갖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갖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파트 이제 문제들을 갖다 풀어보면서 적용을 시키면서 이 지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구나. 함정은 어떻게 나오는구나. 함정도 맨날 나왔던 함정 패턴이 반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여러분이 숙련도를 높이고 있죠. 숙제를 하시게 되면 그 과목은 자연스럽게 빠른 속도로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출의 방향성, 시험의 방향성, 기출을 통해서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간 배분이에요. 시간 배분. 이거는 은근히 무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500시간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1500시간을 가지고 있죠. 커밀이라든지 국사라든지 우금 한 과목에만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 성적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잘 나온 거예요.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학생 합격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과목별로 시간 분배를 갖다 잘해야 돼요. 그 과목 내에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목 내에서도 파트별로 시간 분배를 갖다 적절하게 한 파트에서만 자기 마음에 드는 파트만 집중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과목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계리직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간 분배를 갖다 하는 거 보면 있죠. 커밀의 시간을 갖다 가장 많이 투자해요. 커밀이 가장 이제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커밀 한 문제랑 우금 한 문제랑 한국사 한 문제랑 전부 같이 5점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적은 있지 않습니까? 더 쉽게 빠른 시간에 성적이 나오는 거는 우금과 한국사가 있죠. 암기 과목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이 성적이 더 빨리 나와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보면은 커밀을 갖다가 우금이라든지 우금을 좀 만만하게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금 같은 과목에 한 2배 정도 이상을 갖다 투자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있지 않습니까? 시험 당일에 그 커밀 고득점이 나온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고득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율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2년, 3년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에 이제 시간을 갖다 과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남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4.5개
9개월 여기서 이제 거의 베이스가 없거나 새로 시작하는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투자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커미를 갖다 한국사랑 우금이랑 똑같이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커밀이 공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권장해드리는 시간 배분은 있죠. 그 우금과 한국사를 갖다 1대1로 그 배분을 하시고요. 커밀은 1.5. 그러니까 우금과 한국사보다 1.5배 더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 400시간 정도 하면은 400시간 정도로 갖다 투자하면은 우금과 한국사는 고득점까지 끌어낼 수 있어요. 고득점. 그리고 이제 커밀을 갖다가 이 1.5배 600시간을 갖다 투자하게 되면 커밀이 그렇게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한 80점이라든지 합격할 수 있는데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성적까지는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커밀 한국사 고득점 나오고 커밀 한국사란다. 커밀 우금 고득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커밀 우금이란다. 한국사 우금 고득점 나오고 커밀을 갖다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하고 성적이 나오게 되면 이 정도면 이제 합격을 갖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략 이제 시험 문제 난이도가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한 80점대 중반 80점대 초반 정도면 이제 웬만한 적이면 다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잘 안 돼요. 학생들 보면 어떤 학생들은 진짜 미친 듯이 한국사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 합격 못 해요. 그러니까 우급이랑 커밀의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이제 커밀이랑 혹은 한국사 좋아하는 학생들, 한국사 이렇게 올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죠. 적당하게 시간을 갖다 배분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갖다 해주시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기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거는 이제 뭐 한국사 강의라든지 문제풀이 강의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가도록 하고 기본적인 이제 방향성, 시간 배분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진행하시면 충분히 이제 400시간이면 우금이랑 한국사는 이제 고득점까지 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밀 같은 경우도 600시간이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9색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합격권까지 다가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우리 공부의 방향,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갖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국사를 갖다 제가 이제 대략 이제 400시간 정도, 한 300시간에서 400시간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히 한국사를 갖다 있죠. 여러분들 계리직 한국사가 기복이 되게 뭐에 보니까 난이도 기복이 되게 심해요. 되게 평이하게 나올 때도 있고 작년 19년도 시험은 있지 않습니까? 7급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온 시험이 작년 계리직 시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리직 시험은 기본적으로 7급 정도 수준까지 한국사를 갖다 준비를 갖다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꽤 어렵게 나온 적도 몇 번 있고 작년처럼 완전 엽기적으로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7급 정도 한국사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7급 정도 최고 난도 모든 그 국내에서 출제되는 한국사 시험을 갖다 합격권 이상 상위권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이 한 300에서 400시간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한국사를 여러분이 이제 뭐 그 합격권 중에서도 고득점까지 이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300시간, 400시간을 갖다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간을 갖다 어떻게 배분해서 이제 그 성적을 갖다 끌어낼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화면 넘기는 리모컨이 여기 있군요. 자, 제가 요 칠판 불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칠판 불 끄는 거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 한국사 커리가 이제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1단계가 이제 기본 과정, 70점 과정, 그리고 이제 2단계 심화 과정, 그리고 3단계 완성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본 과정이에요. 기본 과정 하니까 학생들 되게 만만하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기본 과정만 잘 잡히면 나머지 심화라든지 뭐 완성 과정은 있죠. 시간만 조금만 더 투자하면 저절로 이제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70점 과정, 요 기본 과정에서 이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이해 체계, 그리고 이제 항상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된 문제 형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형화된 문제들을 갖다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 과정을 통해서 한국사에 대한 이해 체계 그리고 이제 대표형들을 갖다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면 대략 이제 70점 그리고 이제 뭐 잘하는 학생들은 쉬운 시험에서는 뭐 80점, 90점까지도 나오는 과정이죠. 첫 번째 이제 이 기본 과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기본 강의 대략 한 63강 정도 한 강의당 한 50분 정도거든요. 50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 1.5배속이나 1.3배속 정도로 들으면 대략 이제 50시간 내외로 요 강의를 갖다 기본 강의를 갖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 강의와 연결돼 있는 기본 문제풀이 강의 요거는 35강 정도예요. 요거 1.3배 속도로 들으면 이거 이제 대략 한 25시간 이 정도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
그 강의입니다. 요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갖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화돼 가고 이 내용들을 갖다 숙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이 이제 기본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는 기본 강의 찍고 지금 기본 문제풀이 강의까지 이제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새로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있죠. 국사를 보면 크게 이제 전근대 있죠. 전근대 옛날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 요거는 이제 근대와 현대 최근의 얘기들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국사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새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들으세요. 기본 강의에서 전근대 파트를 듣고 있죠. 바로 이제 근현대 들어가지 말고 기본 강의에 그 기본 문제풀이 강의에 전근대 내용으로 갖다 연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전근대 기본 강의에서 배운 내용으로 갖다가 기본 문제풀이 강의 전근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숙련을 갖다 시키면서 머리를 갖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근현대 푼 다음에 기본 근현대와 관련된 기본 문제 풀고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지식을 갖다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근대 내용을 갖다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체계를 잡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과목이다 이런 느낌으로 근현대를 갖다 이제 들어가시면 크게 무리 없이 있죠. 요 내용들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지금 50시간, 25시간이죠. 50시간, 25시간인데 총 제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이 투자해 줬으면 하는 시간이 대략 이제 150시간 정도예요. 이 두 개 75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50시간이 나옵니까? 반복을 해라는 거예요. 반복을. 기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2번 정도는 정독을 하십시오. 2번. 저는 머리가 조금 나쁜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학문을 갖다 체계를 갖다 잡을 때 저보다 한 3번 정도로 갖다 정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좀 똘똘하시니까 있죠. 기본적으로 2번을 정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2번을 갖다 정독을 하시고 2번을 정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파트들은 잘 안 풀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낮은 파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기본 강의 듣고 기본 문제풀이를 갖다 해보면 있죠. 문제가 잘 안 풀리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 이해도가 낮은 파트예요.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이해도 기본적으로 하고 50시간 이해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를 뭐예요 보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요런 부분을 갖다가 캡처해 가지고 요런 부분을 또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하십시오. 캡처해서 이제 듣는 3회독 단계에서는 시간을 갖다 많이 안 뺏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강의 이해도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는 여러 번 들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정심 집중해 가지고 있죠. 한 번 들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강의 이해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약한 파트 한 3, 4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까지 해가지고 이제 대략 이제 150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를 갖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심화 단계인데 심화 단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한 50시간에서 한 80시간 정도 요 정도로 갖다 다시 기본 과정을 갖다 반복을 하십시오. 뭐를 통해서 반복을 하냐면 문제집을 푸시는 거예요. 문제집. 제가 지금 이게 제 기본서예요. 지금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얇아요? 두꺼워요? 얇죠? 만만해 보이죠? 야, 이거 보고 성적이 나올까 하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책을 보고 여러분 선배들 공부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 19년 같은 경우에 계리직 합격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 전년도에도 거의 한 5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가 제가 분명히 얇긴 얇은데 있죠. 어디서 지금 보충을 하냐면 얘예요. 두껍죠. 문제집은 시중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알 건데 거의 반복 비슷한 유형들 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수준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걸 갖다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받아들인 지식을 뭐를 한다? 숙련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숙련도를 높이는 과정.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문제집이 이제 두껍고 이제 또 나중 가면 이제 심화 문제까지도 같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갖다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한 뭐 검은 콩, 흰 콩, 세모라든지 또 이제 심화 문제라든지 기본 문제를 갖다 이제 분류해 주는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 문제들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쫄 거 없어요. 다른 강사들은 보면 기본서가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문제집 주요한 내용들,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갖다 반복해서 다루는 게 이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서는 얇게 요약집 형태로 만들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 전부 다 이제 기출에서 메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출 양치기 스타일에 이제 가까운 형식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기출 양치기 하면 근본 없이 무조건 이제
그 기본 문제, 아니 그 문제로만 양으로만 때우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라든지 요약집을 통해 가지고 기본소, 이게 이제 요약집 겸 기본소입니다. 요 책을 통해서 이제 기본을 갖다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갖다가 문제를 통해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여러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요까지 되면은 실제로 70점 커리라고 돼 있는데 평이한 시험에서는 80점 이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하시면 국사 이제 기본 뼈대가 완전히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요 과정까지가 대략 이제 한 250시간 있죠. 250시간 정도를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갖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본 과정만 가지고는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비어요. 비는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가 막 비고 문제가 안 풀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들을 갖다 이제 외우는 과정이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거 심화 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제 심화 강의하면 강의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100강의 넘어가고 120시간, 150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저는 심화 강의가 30에서 40시간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짧냐면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충분히 숙련도를 쌓았던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심화에서 안 다뤄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에서 빠뜨렸던 심화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있죠. 심화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심화가 있죠.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본 커리를 갖다 충분히 돌고 숙련도를 높인 상황에서 이제 심화로 들어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 심화 내용들을 여러분이 국사적 상식과 그리고 이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까지 하면 어지간한 시험, 뭐 어려운 시험 7급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거의 다 합격권 이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의 이제 공부 이제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한 30에서 40시간 정도, 요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1.5배속이라든지 이런 거 들으면 대략 한 20시간 이 정도 내외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로 갖다 한 두 번 정도 듣고 그러면 이제 기본 공부는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커리가 완성 단계, 뭐 빈틈 메우고 그 실제로 이제 3단계 완성 단계는 새로운 지식은 빈틈 메우기 특강에서 인물사 그리고 또 지역사에서 조금 추가되는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 완성 단계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숙련도를 높이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3단계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빈틈 메우기 특강이라든지 사료 특강 그리고 이제 제게 암기법이 유명하거든요. 암기법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출이랑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테스트해 보는 과정, 뭐 최종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이 과정을 갖다 따라오신다면 뭐 실제로 뭐예요? 그러니까 계리직 국사는 뭐 크게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몰라요. 근데 쉬우면 쉬운 대로 그리고 이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전부 다 이제 대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국사 그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안에듀에서 우편 및 금융상식을 담당하고 있는 최인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우편 및 금융상식 OT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OT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과목 특성, 두 번째 출제 빈도, 세 번째 학습 커리큘럼, 네 번째 암기노트 작성법인데 여러분들 9월 달에 그 실시간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아마 1번하고 4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1번, 4번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편 및 금융의 과목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 접근 방법이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편 및 금융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편 상식, 금융 상식 크게 두 파트, 세부적으로 네 파트인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국내 우편 제도, 그다음 국제 우편 제도, 다음 예금편, 보험편이에요. 이렇게 총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국내 우편 제도, 제도는 항상 법률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우편 제도, 여기에 법률이 들어가고 국제 우편 제도, 여기도 역시 법률이 들어가는데 어떤 법률이라면 우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예금편도 마찬가지로 예금법이 따로 있고 예금자 보호법이 따로 있고 그 위에 상위법인 상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험편도 마찬가지로 보험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네 파트를 다 나눠보면 다 모두 다 법률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보면 이렇게 돼요. 우편상식은 우편제도 더하기 법률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융상식은 회계학, 세법, 경제학, 보험법이죠. 학법이 다 반복하면서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에 법률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법률 용어에 대한 기초적인 선행 이론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 과목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이 법률 용어를 프린트아웃으로 아니면 또는 프린트물로 나눠드릴 겁니다. 물론 수업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편 및 금융상식의 파트별 출제 빈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궁금하시죠? 자, 총 17개 파트, 영어까지 해서 17개 파트로 나눠져 있고 실질적으로 비율이 가장 센 게 요거. 자, 국제 우편 서비스, 그다음 우편 물류, 국내 우편, 그다음 예금 상품 및 서비스, 보험 상품 종류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영어를 포함한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뒤집었습니다. 보시면 18개, 총 영어를 제외한 18문제로 해서 순위를 나눠놨습니다. 자, 1순위 국제 우편 서비스, 이게 출제 순위예요. 자, 2순위 국내 우편, 그다음에 3순위 보험 상품 종류, 4순위 예금 상품 및 서비스인데 보시면 국제 우편 서비스가 좀 많죠. 21%, 그다음 국내 우편 서비스가 18%. 약 여기 두 개 합치면 6문제 돼요. 18문제 중에 6문제면 한 33% 정도 되죠. 이 비율이 많이 세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지급받으신 무금 달달 루트 있죠. 그걸로 교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아까 출제 비율에 대해서 보셨으니까 이제는 우편 및 금융상식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보시면 저는 총 스텝을 4개로 나눠놨고 스텝 1은 기본 플러스 심화, 스텝 2는 핵심 플러스 기출, 스텝 3는 핵심 플러스 예상 문제로 들어갈 거고 스텝 4는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약간 학습 컨설팅 개념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스텝 1, 스텝 2를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66일 동안 학습 습관을 형성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 실제로 지도해보면서 그다음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면담해보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66이라는 숫자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학습기관, 그러니까 여러 연구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고요. 연구기관에서 나온 숫자가 딱 66일 정도면 학습 습관이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고정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66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약 5개월 정도잖아요.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스텝 1, 스텝 2 저랑 같이 수업 따라가면서 이 66일 학습 습관 형성을 하시려면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저랑 수업을 하시면서 우금에 한해서는 이 학습 습관이 형성되게 만들어 드릴 거고 그 학습 습관이 형성되면 우금은 저절로 점수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스텝 1은 기본 이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선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을 할 거고 여기선 기본서를 쓸 겁니다. 기본서를 쓸 건데 지금 개정 중이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출간이 될 거예요. 11월 13일 경우에. 그다음에 스텝 2는 핵심 플러스 기출인데 자, 핵심 플러스 기출 문제인데 여기 핵심에서 뭘 쓸 거냐? 우금 달달 노트를 쓸 겁니다. 그 우금 달달 노트를 가지고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실 거고 그에 따라서 문제 해석 능력을 제가 향상을 시켜 드릴 건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편 및 금융상식은 기출문제가 공개된 게 별로 없어요. 약 100문제에서 140문제 정도인데 그거 갖고 너무 적죠. 그래서 제가 600문제 정도를 예상 문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600문제는 기출문제 난이도에 준해서 만들어 드릴 거고 2019년도 난이도는 제외를 할 겁니다. 그거 너무 어려웠죠. 보신 분들. 그래서 스텝 3는 핵심 플러스 예상 문제고 자, 유형별 문제 해결 전략을 여기서 수립을 할 거고 그다음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킬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핵심 요약도 역시 우금 달달 노트를 쓸 겁니다. 쓸 건데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유형을 분류했죠. 그 유형별 분류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든 문제, 그러니까 틀린 것들 가지고 여기서 다시 문제 해결 전략을 2차적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예상 문제를 드린다고 했죠. 이 예상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기출보다는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풀 수 있어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실제 기출문제 난이도를 봤을 때 이 정도는 풀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난이도를 높일 건데 너무 어렵게 내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스텝 4는 마무리 암기 노트 제작인데 이거는 뒤에 제가 코넬식 암기 노트 정리법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뭘 쓸 거냐면 핵심 마무리 정리해서 달달 노트를 같이 결합해서 할 거고 여기에 하나 더 모의고사 약 100문제에서 200문제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실제 난이도에 준해서 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틀렸던 거 있죠? 그걸 다 제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다 반영을 시켜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약 이게 5개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암기노트 작성법, 코넬과 달달로트를 결합해서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무리와 달달로트 위드 코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코넬식 정리 노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제목을 쓰고 왼쪽에 키워드, 그 다음에 가운데 노트 필기, 마지막에 요약 정리인데, 이거를 제가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위에 제목 국내 우편 제도죠. 그다음에 왼쪽에 키워드. 자, 키워드인데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선택적 우편 서비스,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공부를 해야겠네. 그래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파트 기출 문제 있죠. 실질적으로 2019년, 2018년, 2016년도 계속 나왔어요. 그럼 세 문제가 나왔죠. 3개년 중에 세 번이 나왔어요. 그럼 거의 출제 횟수는 3번. 그 다음에 확률은 100%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파트 이론 정리. 자, 선택적 우편 서비스,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2kg, 20kg입니다. 2kg 초과, 20kg 초과하면 이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구나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요약 정리도 마찬가지로 2kg 초과, 20kg 초과. 2kg 이하, 20kg 이하라면 이거는 그냥 보편적 우편 서비스구나. 초과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암기 팁. 그러면 자연스럽게 2kg, 20kg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들을 싹 다 정리를 하시면 한 100에서 150장 정도 나와요. 우금의 하나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걸 나중에 더 검사를 해드릴 겁니다. 검사를 해드리고 이건 버려라, 이거는 버려라, 이건 외워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시험장 가실 때는 한 2, 30장 정도 남아요. 그것만 가지고 또는 달달노트까지 같이 가서 같이 결합해서 가지고 가시면 그것만 봐도 우금은 충분히 고득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자, 이제 제 커리큘럼이랑 암기노트 설명법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안다. 허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요? 우금 강사로서 서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수험생으로서 서 있는 거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가 되실 수 있고 앞으로도 쭉 공부를 하시면서 합격자가 되게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 합격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금 커리큘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설명회가 조금 딜레이가 됐네요.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은 제가 할 얘기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셨더라도 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직접 작성해 주신 질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 부족한 부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응시 가능한가요? 기출문제는 공유되나요? 자, 시험 접수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보실 위치가 있다면 나중에 뭐 이상할 그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미리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기출문제는 모두 공개되고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독을 빨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1회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보실 때 1회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을 한다, 무슨 과목인지 한번 탐색을 해본다 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시고, 두 번째 회독에서는 이제 조금 알려고 하고 생각도 해보고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뭐 3회독, 4회독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놓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회독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책의 두께는 얇아지고 내 머릿속에 내용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완벽히 아는 내용들은
배제를 시키고 내가 어려워했고 공부해야 할 내용들로만 계속적으로 교재를 줄여나가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파트는 내가 아는 부분, 요거는 내가 몰랐던 부분, 한번 나중에 다시 봐야 될 부분, 이런 거를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이론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도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중간 난이도 문제, 내가 이해했던 문제, 내가 이해 못했던 문제,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시험의 난이도를 예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2019년도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커트라인만 봐도 50점 중반에서 60점 초반까지밖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난이도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제가 예상하는 난이도는 2018년도 정도 출제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 같다. 즉 중간에서 중간보다 조금 높은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2019년도 문제 그냥 살짝 접어두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을 얼마나 잡고 공부해야 되나요? 4개월, 5개월 공부하면 되나요? 이 얘기를 굉장히 저는 많이 듣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정형화시켜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4개월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다 개인마다 그 상황도 틀리고 공부하는 환경도 틀리고 조건도 틀리고 모두 다 틀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조금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묻고 싶은 게 정작 이것일 텐데, 저 역시도 이 질문에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원하면은 질문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합격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로 질문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하시니 뭐 잠을 조금 줄이시라, 혹은 주말에 뭐 좀 더 열심히 하셔야 한다, 혹은 조금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다, 이런 것들 제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몇 개월 명확히 딱 몇 시간 하시면 합격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참 어려운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주변의 도움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을 해요. 나는 공부한다고 하는데 자꾸 친구가 만나자고 불러내요. 그럼 맨날 거절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집에서 아기가 울어요. 근데 남편은 집에 없어. 여성분인데. 그러면은 또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잘 도와줘야지 공부하는데도 효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합격하시는 그 맘이라고 이야기죠. 맘? 누구누구 맘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남편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셨습니다. 여성분들 혹시 아기가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꼭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해주시고 아시겠죠? 네.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나요? 네, 한 1.3배수에서 1.5배수로 필기 합격을 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필기 합격자는 무료로 모두 면접 특강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서비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연봉이 궁금합니다. 네, 고급 연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네이버면 네이버, 구글이면 구글, 그래서 공무원 연봉표 딱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몇 호봉에 얼마인지, 호봉수는 연수고요. 9급에서 이제 쭉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기타 수당은 제외한 연봉만 거기 써져 있는 거니까 수당은 별도로 책정이 되고요. 코로나 단계 격상 시 학원 실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실내에서 50명까지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실강을 듣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이 50명 정원에 차지 않게 빨리 결정을 하셔야지 수업 실강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후는 모두 온라인 강의를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을 어겨가면서 많은 인원수를 받아가지고 수업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오프라인 지금 앉아 계신 서명에도 딱 50명까지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자, 지안에도 연간관리반이라고 하는 거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모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한 번만 오프라인 수업 듣고 잘 모르겠죠.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하고 싶으시죠. 이렇게 분들 위해서 온라인 강의도 모두 다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상품이 지안에도 연간 관리반이고요. 그 다음에 지안 패스라는 거는 그 실강을 들으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만 제공해드리는, 두 개는 또 강의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강의 그대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연간반이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냥 오프라인 수강만 딱 듣고 그냥 땡 그래버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잠깐 졸았어요. 너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그렇죠? 혹은 내가 뭐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수업 내용을 놓쳤어요. 메모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흘러가 버린 거네. 그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온라인 수업으로 그대로 여러분들께 하루만 딱 기다리면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복습해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저희 지안에듀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명 중 1명은 합격자 중 3명 중 1명은 지안에듀 수강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는 다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수금 컴일 화목 한국사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별도의 특강이 편성되면 토요일에 특강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은 우편 및 금융상식을 오후에 최인태 선생님이 진행을 하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강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자,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합격을 저희는 기원하고, 저희도 최선의 서비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을 서포트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